경력과 명성을 갖춘 좋은 의사를 만나는 시간 굿 닥터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 시리즈의 8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굿닥터스. 류마티스 질환의 그 8번째 주인공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이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류마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교수님. 이 임상 연구라는 게 사실 어떤 질환의 치료의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임상 연구하면은 그냥 우리가 쓰던 약제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정도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한 7년 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을 대상으로 한 생물학적 제재가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었고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그 약제가 FDA에서 승인을 받는데 한국이 20% 이상 기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곧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과 그 치료에 관한 오해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발병에 관한 오해들을 저희가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손가락이 아프면 류마티스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변형이 생기면 류마티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류마티스는 나이 들어 생긴다. 이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오해들을 교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환자의 사례였나요? 네, 첫 번째 환자는 63세 여자 환자였고요. 1년 전부터 시작된 손가락과 무릎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통증이 주로 손을 많이 쓰거나 이제 밤에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었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뻣뻣한 느낌이 한 30분 정도 네. 지속된다고 하였고요. 무릎 통증은 주로 계단을 내려갈 때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환자는 어떤 진단 결과가 나왔나요? 네, 사실 사진에서 보시는 네. 것처럼 손가락에 이제 마디에 변형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생각하기 네. 쉽지만 이 환자는 아주 전형적인 골관절염에 해당되는 환자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음 사례를 보면 저희가 또 남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사례의 환자분은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신가요? 네, 다음은 이제 42세 여자 환자였고요. 4개월 전부터 시작된 손과 무릎의 통증을 주소로 역시 내원하였습니다. 통증은 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심해지는 양상이었고 네. 설거지하거나 병뚜껑을 따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손과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있지만 앞선 환자와는 달리 그 증상의 지속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네. 잘 구부려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이 환자가 이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을 같이 받은 적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환자는 어떤 진단 결과를 받으셨나요? 네, 사진을 보시면 환자의 손가락 사진인데요. 네. 앞서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변형도 덜하고 붓기도 덜해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환자의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위의 관절이 좀 부어 있고 중간 마디가 주로 많이 부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 이 환자는 앞선 환자보다 조금 더 나이가 젊고 중년에 네. 아침에 조조 경직, 잘 소근이 구부려지지 않은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또 증상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주로 부어 있는 관절 침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런 진단 결과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런 진단 결과를 빨리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증상이 시작하고 나서 네. 한 1년 이내에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고 관절의 변형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구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진단이 달라짐에 따라서 치료의 경과도 틀리고
합병증도 틀리고 그리고 치료 약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초기에 빨리 진단 결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세 가지 오해들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에 관한 오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 관한 오해들도 참 많은데요. 그중에 저희가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정말로 저희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숙제인가요? 흔히들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 아닌가. 사실 맞습니다. 네. 맞지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하는 목표는 완치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치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완전 관해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 관해라는 표현은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통증도 없고 부어있는 관절도 없고 약제도 굉장히 적은 약을 쓰는 그런 시점이 되겠는데요. 그 완전 관해가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게 결국 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의 목표를 단순히 안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 관해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몇 년 전에 시행됐던 연구에서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전체 중에서 한 2년 내지 5년 사이에 한 10 내지 15% 정도가 이 완전 관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들을 많이 네, 하고 완치에,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부작용이 많다, 약이 독하다 이런 오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속이 쓰리다, 독하다라는 게 진통소염제의 사용과 스테로이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약제가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제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증상을 조절하는 그런 약제로 사용이 되는 것이 맞고요.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오히려 MTX라든지 설파살라진이라든지 이런 항 류마티스 약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많고 네. 그러한 약제들을 복합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을 줄이고 완치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물학적 제재하면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생물학적 제재가 어떤 건가요,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약물들은 대부분 그냥 써봤더니 좋더라라는 이제 증거 기반 약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기전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빠지는데 어떠한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알게 됐고 네. 그러한 물질들을 잡아서 좀 조절해 보면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개발된 약제들이 표적 치료제 혹은 생물학적 제재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생물학적 제재들이 좋기만 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오해들 중에 부작용이 많다, 위험성이 크다 이런 오해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오해를 풀면 좋을까요? 항 류마티스 약제에 반응이 없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후의 약이 아니냐 그런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기존의 어떤 류마티스 약제들에 비해서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혹은 장기간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결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기존의 항 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했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에 혹은 반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류마티스 질환에 관한 오해들 어느 정도 그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류마티스 질환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관리와 관련해서 오늘 내용 중에는 없었지만 이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겠다 이런 점이 있다면 한번 당부 말씀해 주세요. 긴 세월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약제 복용도 힘들고 또 주위에 많은 이제 의견들을 들어서 뭐 보조식품을 쓴다든지 다른 대체요법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그것이 나한테 득이 될지 혹은 실이 될지를 좀 더 잘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관절을 좀 아끼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굿 닥터스 류마티스 편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리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